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요양보호 표준교재 전체 내용을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총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지금 이 영상은 제작이 되었고요. 이 총정리 영상은 1부, 2부, 3부로 예전에 나눠져 있었던 거를 통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 이 영상 하나로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인에 대한 보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교재는 9페이지고 제도적 보상은 사회보장제도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경로당 이런 것들은 제도적 보상에 해당이 되고요. 또 정치적 보상은 어버이날, 또 노인의 날 이런 날을 제정했다라는 것은 정치적 보상에 해당이 되니까 꼭 이 제도적, 정치적 보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내용 너무 중요하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세포의 노화, 그리고 피부계에서는 피와 지방이 감소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면역 능력이 떨어지고 잔존 능력도 역시 저하되고 회복 능력도 많이 감소되고 저하되죠. 그 다음에 비가역적 진해 이런 단어가 잘 나와요. 인간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 한번 더 자세히 보시고요. 자, 그리고 노년기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볼 텐데요.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노인분들은 우선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두통이라던가 어지러움증, 구토, 소화불량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향성이 증가하는 성격이 나타나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조심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그런 심리적 특성이 나타나고요. 자, 잘 나오는 게 또 이겁니다. 경직성의 증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에 이제 거부, 꺼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 경직성의 증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에 대한 회고라 해서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보게 되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노년기 심리적 특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 알아봐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노인과 가족관계 16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둥지 증후군, 수정 확대 가족 이 두 가지 단어는 선생님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수정 확대 가족은 자녀가 노인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하는 가족을 말하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을 우리는 상실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의존적, 협력적 역할로 전환이 되고, 부부 간의 관계는 동반자로 전환이 되고, 또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게 이 조부모, 손자녀의 관계 어떻게 되나요?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또 가끔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 수정 확대 가족, 조부모 손자녀 관계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은 2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좀 보시면 먼저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고, 세대 간의 갈등 조절을 해야 되며, 노인의 개인적 대처가 또 필요하면서 노인 복지 정책을 나라에서 강화해서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해서 표준교재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들 공적 부조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요양보사 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게 공적 부조로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고요. 의미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이런 표현은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사회보장보험이 또 5가지가 있는데 먼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가지 특징과 내용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국민건강보험이니까 건강과 관련된 거, 병원과 관련된 게 다 나오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의 질병 예방, 국민의 건강 증진 이런 것들은 국민건강보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국민연금보험은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고용보험에 해당이 돼요. 그걸 실업급여 막 이런 것들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는 일을 하시다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자,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 이 내용들도 역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필기 파트에서 3번 아니면 4번 문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인복지 원칙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더라고요. 페이지는 24페이지고 먼저 독립의 원칙은 무엇이냐? 어르신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것은 독립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참여의 원칙은 자원봉사를 한다,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한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노인분들이 참여의 원칙을 지금 준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호의 원칙은 어르신들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원하는 건강보호, 법률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 것은 보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아실현의 원칙도 종종 나오죠. 노인의 잠재력이라는 표현, 그리고 여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르신의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존엄의 원칙,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공정하게 대우해주고 이 존엄의 원칙 그래서 인권적인 내용이 나오면 존엄의 원칙이 되겠네요. 다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페이지는 30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주거시설 복지는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 이런 것들이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자, 제가 노인 의료복지시설, 의료에 밑줄 이렇게 치시고 의료복지시설은 이 요양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 구분할 때 외우기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은요. 여가는 취미활동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한글 배우고 경로당에서 노래방, 하투 치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죠. 복지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여가복지시설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4번 재가 노인 복지시설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의 서비스. 그래서 이 4번 내용이 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4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해서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해주고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학대 사례 신고 접수, 이 사례 케이스, 이 사례의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 곳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6번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노인 일자리 개발 지원을 하는 곳이고요. 자, 7번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대를 당하는 어르신을 신고를 어디다 해요?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먼저 신고를 하죠. 그랬을 때 이 전문기관에서 이제 신고 접수를 해서 확인을 하죠. 그랬을 때 정말 어르신이 학대를 받았다. 그러면 그 피해자를 이
전용 쉼터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호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맞았거나 또 정서적 학대를 받았거나 했으면은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표준교재는 33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 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이죠. 누구죠?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을 우리는 보험자라고 얘기를 하고, 가입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그래서 국민이죠. 국민.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자, 그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65세 이상이어야 하면서 약간 일상생활이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다 하면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65세 미만이면서 저 젊은 사람인데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장기요양 등급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노인성 질병이 무엇이냐? 바로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출혈, 뇌졸중 등 이러한 것들은 다 노인성 질병이에요. 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 머리와 관련된 것들은요 대부분 다 노인성 질병이다. 머리, 뇌 이런 것들은 다 노인성 질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뇌종양인데요. 뇌종양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결핵, 당뇨병, 그리고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중인 자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 자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양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표준교재는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많이 어려워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인데요. 자, 먼저 인정,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본인이 할 수 있고요. 또 가족,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특히 공무원들이 할 때는 이 동의, 가족이나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이 요양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이 오는데 바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공단 직원으로 계시면서 이제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자, 조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공단에 제출을 하겠죠. 또 등급 판정을 이제 시작을 해요. 먼저 1차는 공단에서 컴퓨터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 1차 판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공단은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여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한다. 이게 또 중요하죠. 그렇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을 한다 하면 틀린 거고, 최종 판정, 즉 2차 판정은, 두 번째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해서 이 등급 판정, 요양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판정 결과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우리가 등급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인지지원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 결과를 통보해야겠죠. 페이지는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조금 잘 봐주세요. 자, 먼저 장기요양 인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장기요양 인정. 당신 몇 등급 나왔어요?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장기요양 인정서는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이제 기관에, 센터에 제출해서 요양보호사 제가 서비스 신청합니다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관에 제출하는 거지 어디 시청이나 구청이나 어디 공단이나 이런데 인정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도 누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누구? 보호자 또는 수급자 본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제공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공단에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몇 번 할 것인지, 또 얼마, 돈, 비용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38페이지에 있는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재가 급여의 종류해서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있는데요. 방문 요양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방문 목욕이 있어요. 방문 간호도 있고, 내용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또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는 주 야간 보호,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단기 보호도 재가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주 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의 동그라미,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는 주 야간 보호예요. 그렇죠?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이에요. 시간이 아니라 기간 동안에 보호하여,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심신 기능의 유지를 해주는 게 바로 단기 보호입니다. 자, 기타 재가 급여는요, 복지 연구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재가 급여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시설 급여의 종류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이 두 가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별 현금 급여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요. 페이지는 40페이지예요. 특별 현금 급여는 가족 요양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요양비는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족 요양비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재원 조달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1페이지고요. 자, 장기요양 보험료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에는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통합 합쳐서 징수를 한 다음에 이제 사업은 독립적으로 각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을 따로 관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국가 지원이 있는데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금액을 부담을 해줘요.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설급여는 20% 본인 부담이 있고요. 재갈급여는 15%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자, 시설이 재가 일반 가정집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20% 높고요. 재가는 집이 작기 때문에 시설보다 15% 작습니다. 자,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 경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무료. 자,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요. 그러나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급여는 여기에서 무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에 또 잘 나오는 표준 서비스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48페이지에 있는 내용. 신체활동 지원의 내용은요, 목욕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일상생활 지원에는 취사, 장보기,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이 해당이 되겠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다 개인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서 지원은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막 이런 것들, 의사소통, 그렇죠? 편지를 대신 써주는 그런 것들도 정서 지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나오면 무조건 맞힐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표준교재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 금지. 그리고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원칙이죠. 그리고 흡인, 관장, 돈용, 욕창 관리 및 투약 이런 의료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금지. 다음 대상자와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60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바로 6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숙련된 수발자는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시켜주는 거고요. 정보 전달자는 관찰한 사항을 가족, 시설장 등에게 전달,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자는 질병의 변화, 투약 여부, 심리적 변화를 관찰해야 되고요. 말법과 상담자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이 있어야 되고, 동기 유발자는 어르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부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옹호자는 대상자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는 것을 옹호자라고 합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 이렇게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법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 이 내용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요.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페이지는 6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여기 무슨 권리 이렇게 있죠. 시설 생활하는 노인분들 한 문제만 나와요. 한 문제가 어쩔 땐 나오고 어쩔 땐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나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먼저 1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서 무엇을 충분하게 제공받아야 되냐? 어르신 시설에서 우리가 입소하려면 우선 얼마 드는지, 그리고 몇 년, 몇 개월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계약 기간, 그리고 비용, 또 그 비급여 항목은 또 무엇이고, 사시면서 지켜야 될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이 이 권리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에서 그동안 집에만 계셨던 어르신이 이젠 단체 생활 시설에서 계셔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개인의 물품 설치를 허락해줘야 되고 개인 생활을 존중해줘야 된다. 머리 모양이라던가 의복, 옷 스타일 이런 것을 너무 제한하거나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락하고 안전한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설에서 생활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사례에 침대에서 생활하시던 어르신이 시설에서는 매트리스 바닥에서만 자라고 하니 허리가 아파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되니까 비상벨 설치, 소방기구 설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네 번째,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는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가거나 또 전화기나 휴대전화를 사용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요, 인권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인권교육을 꼭 받으셔야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사례에는 홍씨 할아버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할아버지들을 막 뺨을 때리고 다닌대요. 그쵸. 그런 것들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해서 이건 수준을 말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 이게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할 때 너무 모르고 그쵸, 다 까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면은 어때요? 그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이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직무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고, 또 사례로 보면은 할머니에게 파마를 해주는데 파마약이 좋지가 않아, 너무 싸구려야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이런 내용이고, 7번은 자신의 견해와 불평불만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의함, 고충처리위원회, 그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르신이 식은 반찬을 자꾸 먹게 된다. 자기가 병원만 갔다 오는 날에는 반찬이 식어서 말하고 싶지만 너무 예민한 어르신인 것처럼 보일까봐 말도 못한다. 유별을 떠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거는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권리가 있지만 최소한 7가지 정도는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가지 중에서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발생 요인, 이런 거는 무조건 나오니까요. 선생님들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노인학대 발생 요인. 왜 이게 노인학대가 발생될까요? 먼저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족 상황적 요인이 있고, 네 번째는 사회 관계망 요인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서 다음 중 노인 학대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학대 유형이에요. 페이지 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이런 내용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방임도 나오고 자기방임, 유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신체적이랑 정서적 학대, 그 다음에 방임, 이렇게 3가지가 그나마 잘 나오거든요. 자, 신체적 학대는요, 때리는 거, 기본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거는 다 신체적 학대예요. 그리고 통제한다, 방에 가두고 감금시킨다, 못 나가게 통제한다, 이런 것들, 이 말이 나오면 신체적 학대. 위협한다, 죽이려고 위협한대요. 특히 칼이나 과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예요. 그리고 단절시킨다, 수도, 가스, 음식을 단절시키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신체적 학대예요. 그리고 원치 않는 노동, 어르신들 무릎이 다 나가서 관절염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건 신체적 학대예요. 그래서 이 체크해드린 이런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정서적 학대는요, 욕설, 무시, 그리고 친구 만나거나 종교 활동 같은 거를 방해한다. 그리고 잘 나오는 게 경조사 참여를 시키지 않는 거. 우리 어르신들 집안일이나 어떤 행사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 것도 정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학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돈을 사용하거나, 자, 유언장을 날조, 변조한다, 계약서를 변조한다, 이런 표현들이 또 잘 나와요. 이거는 경제적 학대. 그 다음 방임은요, 제공하지 않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공하지 않는다. 옷이죠. 의식주 중 옷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아요. 옷이 다 더러워져 있어요. 그렇죠? 먹을 것을,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요. 집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아파트 아주 따뜻한 곳에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컨테이너 박스에 살게 하는 거, 그거 방임이에요. 방임. 그 다음 의료, 어르신이 아프고 욕창이 생기고 또 안경이 부러지고 틀니가 맞지 않으면은 어때요? 적절하게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줘야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 용돈을 주지 않는 거, 용돈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서 경제적 이걸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경제적 학대는 기본적으로 어르신이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래 갈취하는 거고, 방임은 이건 돈, 어떤 재산의 능력이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공과금을 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제공하지 않는 거는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방임이라는 거는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것, 이렇게 자신을 좀 놓아버린 그런 상태를 자기방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유기는 연락이 두절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유기예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을 고의적으로 배회시키는 거, 문을 열어놔버려. 그래서 나가게끔. 그러면 어때요? 어르신이 실종되겠죠? 실종돼서 경찰이 어떻게든 찾았어요.
당신 어르시니까 가서 데려가세요 라고 했더니 부양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도 역시 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대 유형 종류가 많지만 선생님들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저 시험 볼 때 나왔어요. 그래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산업안전, 일하실 때 안전하게 일하세요. 다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도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그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페이지는 9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산재로 요양 중 퇴직하거나 산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그쵸? 산재 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자, 3년, 5년 이 숫자는 기억해 주세요. 7년, 10년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데 아닙니다. 3년, 5년이에요. 마지막,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다 해서 본인이 그대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성희롱의 구분 및 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93페이지고 먼저 언어적 행위가 있는데 음란한 농담을 한다던가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그리고 음란한 내용, 전화 통화. 선생님들이 이걸 또 헷갈려 하세요.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시지 말고 통화하는 그 대화 내용을 들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난다. 그건 언어적이죠. 언어적. 그렇죠? 그리고 술을 따르라고 한다. 술을 따르는 모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술 따라봐 라고 들었을 때 그거는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시각적 성희롱을 볼 텐데요. 음란한 편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지를 이렇게 읽으니까 듣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언어적이 아니라 시각적 선생님들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그림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신체 부위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거 이거 다 시각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성희롱 같은 경우는 언어적 성희롱과 시각적 성희롱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원칙에 대해서 볼 텐데요. 표준교재는 96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정리하지 않았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고 선생님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문제는 한 4문제 정도 많이 나오죠.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정답이냐면 도덕성 있고 선생님들 마음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말을 고르면은 다 정답이에요. 요양보호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 정답이에요.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군들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항상 일할 때도 단정하고 어르신을 항상 위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배려심 많은 아름다운 말 고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직업윤리에 대한 원칙이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윤리 문제 사례를 보시면 자, 이게 잘 나와요.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해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 불법이다. 저는 할 수 없다. 계속 강조하면은 우리 시설장에게 보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 강요하는 경우 이런 이제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기저귀 재사용할 수 없는 당위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갈아준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대상자가 안 좋아져요.
요로 간염 생기거나 욕창이 심해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는 이 기저귀를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자꾸 재사용하라고 요양보호사한테 강요를 했다. 똑같이 대답하면 됩니다. 마스크 재사용하면 위생적으로 안 좋고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고 효과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호자한테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 선에서는 해결하지 마시고 어디? 센터장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109페이지에 있는 내용,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자,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1분 정도 손등을 이렇게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리면 손바닥과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지 확인하는, 이런 거는 이제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세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휴식을 해야 돼요. 지금 부러졌거나 삐었거나 그랬을 때는 움직임이 아프니까 가만히 계시고, 그 다음에 부어오르니까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압박, 붕대로 압박 이제 좀 감아주시고, 그리고 심장보다 높이 올려주시면 부종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약물을 복용할 수가 있어요. 처방을 받아서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먹을 수가 있다. 이 5가지 꼭 보시고요. 다음 스트레칭에 대한 내용이에요. 페이지는 117페이지인데 같은 동작은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초에서 10초 정도 휴식을 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것만 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같은 동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회에서 10회 해주고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5초에서 10초 정도 쉬었다가 또 하고, 그쵸? 그리고 스트레칭 된 자세로는 10초에서 15초는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야 쭉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실시하고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실시하는 게 스트레칭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20페이지인데요. 먼저 결핵. 결핵은 2주에서 3주 이상의 기침을 한다는 게 특징이고, 이 결핵균 자체가 햇빛에 약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옴은 진드기죠. 그쵸? 사람 피부를 갉아먹고 굴을 파는 더러운 친구예요. 그런데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거 가족,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한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밤에 연고를 바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씻어주죠. 자, 독감 보겠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도 해요.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미리 항체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독감에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해줘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업무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회복 후 2, 3일간 음식 조리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감염력이 강한 장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